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충격을 좀 받아서 증시가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증시는 조금 오늘 답답한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오늘은 좀 몇 개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네이버 얘기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여기 의류 OEM, 또 자동차 업계 변화 1, 2, 로보택시 시장이 의미하는 거, 레벨 3 자율주행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두 개 보고서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 고려아연, SBS 어제 공시 나왔더라고요. 그거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더 진행해서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OEM은 안 좋아요. 사실 좋을 수는 없고요. 메이시스, 콜스, 풋라커, 이제 이쪽은 신발 쪽이죠. 풋라커는 요새 실적도 그렇고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메이시스도 실적 발표에서 신용카드 연체로 올라가면서 좀 안 좋다, 경계감을 피력을 해줬고,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저렇게 전방에서 안 팔리면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수요가 부진하겠죠. 그래서 OEM 업체들 주가도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좀 매크로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바이어들의 재고 정책, 그러니까 안 쌓으려고 하는 거죠. 재고를 쌓아야 저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용한테 이제 주문을 주는데 그게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키 아시죠? 요새 나이키가 너무 안 좋고, 나이키 안 좋고 신발 업체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이 소매 이쪽이 여전히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 의견은 좀 4분기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면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을 좀 해놨고요. 결국 쌓아야 된다. 지금 재고가 결국 정상 수준까지는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좀 재고 쌓으려는 수요가 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좀 소매업체 중심으로 신규 주문 나오지 않겠냐, 이게 하나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세실업이 더 낫대요. 왜냐하면 갭과 타겟 같은 데가 좀 재고가 상대적으로 건전해서, 근데 이제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좀 약간 다운되고 그러면은 경기에 덜 민감한 게 영업무역이거든요. 영업무역은 그 아웃도어, 그 노스페이스나 아니면은 그 룰루레몬 쪽이니까 이쪽은 트렌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대로 재고를 만약에 쌓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세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업무역은 작년에 너무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엽기저가 좀 있다. 이것도 약간의 부담이라고 접어줬는데 근데 영업무역이 확실히 더 그동안 성과는 좋았죠. 좋았는데 다만 그 의견은 맞아요. 만약에 재고 확충을 시작을 하면 한세가 더 나은데, 만약에 재고를 안 쌓고 지금처럼 계속 좀 소비나 이런 게 의류나 이런 쪽에 좀 부진하면은 영원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업황 저점은 지났다. 2분기 의류 소매 판매액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2분기 의류 수입액은 26%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업체들이 주문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쌓지 않겠냐. 그래서 전방 재고 피크아웃 했고 업황 바닥 찍었다. 그래서 조정시 비중 확대하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도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낮은 데서 출발하니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업무역은 좀 높은 편이죠. 아주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영업무역은 계속 잘했어요. 계속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기업 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하니까, 다만 이제 어려워요. 막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아니고 재고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미국 의류 쪽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좀 의류 소비가 늘어난다면 좀 괜찮아질 텐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더, 제 생각엔 3분기 실적까지는 한 번 더 보고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3분기 실적 보면 이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10월 경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변화는 이제 두 시리즈로 좀 적어주셨는데, 교보의 남주진 연구원이 첫 번째가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지금 딜러 이용해서 이제 딜러분들 통해서 자동차 사잖아요. 미국은 거의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테슬라는 온라인 직접 판매합니다. 딜러 통하지 않고. 독일의 벤츠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변경하겠다, 이 검토 발표했고요. 현대차는 이제 북경 공장을 2개로 축소한 대신에 온라인 판매 도입하겠다. 그리고 캐스퍼라는 아주 소형 SUV 있잖아요. 그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 쌍용차죠. KG 모빌리티는 신차를 9월에 나오는데 온라인 판매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있나 봐요. 근데 온라인화는 이게 시대에 맞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 다 온라인으로 파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리비안, 루시드, 폴스타 이런 이제 신생 업체들은 다 100% 온라인 판매 전면화 시행하는데, 근데 미국은 17개 주는요 못해요. 소비자가 직접 이 자동차 회사들이 딜러 통해서만 팔아야 돼요. 예, 9개 주는 간접적으로 제한주.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 정도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접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은 어렵지만 점점 니즈는, 이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완성차는 일단 비용이 줄어들어요. 딜러들한테 주는 돈이 인센티브거든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비용. 소비자한테 또 그만큼 돌려줄 수도 있고, 그죠? 브랜드 양극 가치. 근데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온라인 선택을 합니다. 그냥 아무 제품이나 사려고 하진 않아요. 이제 브랜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기업들, 예, 그런 쪽은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혼다가 온라인 직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페스트, 여기가 이제 베트남 회사죠. 이 회사가 딜러사 판매 방식 검토로 전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딜러사 판매 방식을 방식적으로 또 다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하다가 이게 좀 또 약간 안 되나 봐요, 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옛날 방식인 좀 딜러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워낙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 온라인 판매 활성화 시에 국내 업체들의 신규 고객 유입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비주력 지역까지 비용 들여서 진입을 안 해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해결하니까 또 낫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품질이죠. 품질과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리하죠, 그런 면에서. 예, 그런 현상이고, 현대차도 그런 면에서는 비용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전기차와 기술 협력 확산인데, 스텔란티스가 중국 전기차 업체랑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그랬고요. 폭스바겐도 샤오펑,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7억 달러 지분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펑의 그 SUV에 들어가는 플랫폼하고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요거를 활용해서 신차 개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도요타는 작년에 BYD 전기모터 배터리 채택에서 전기차 출시했는데 성과는 별로 안 좋았죠. 그렇게 뭐 좋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중국 자동차 판매 1위였던 폭스바겐, 2위였던 도요타가 안 좋습니다, 상황이 중국에서. 왜? 전기차 대응이 안 되니까요. BYD는 이제 밀려버리죠. 일본 브랜드 6사가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해서 전기차 진출했는데 올해 판매량이 다 급강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중국, 옛날에 중국 하면 일본 업체들이 꽉 잡았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일본은 전기차 대응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또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안에 요즘에는 이 디지털 콕핏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차량용 소프트웨어. 근데 중국 소비자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주행 성능보다 오히려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테슬라는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예. 그래서 중국 현지 업체를 중국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 예.
그러니까 옛날 브랜드 가치가 중국에선 또 좀 잘 안 통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중요하죠. 한데 중국 소비자들은 이름값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고전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선 점유율도 없고. 예.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은 벌써 침투율이요. 전기차가 37.8%.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확고한 기술력 없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름값만으로 어렵고 중국 기술 채택 안 하면 시장 점유율 회복하기 어렵다. 근데 현대기아는 자체 전기차 기술력 갖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반도 있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 할 걸로는 보여요. 근데 어쨌든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일본, 유럽의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보면 폭스바겐, BMW 이런 기업들 중국 매출 비중이래요. 판매 비중 엄청나죠. 현대기아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잃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스텔란티스도 없고. 근데 진짜 높죠. 일본 업체들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업체들은 워낙 비중이 낮아서 뭐 포기는 안 하지만 별로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회사들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점유율은 점점 정체 떨어지는데. 자,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로보택시 시장. 하지만 레벨3 자율주행은 다른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지난 8월 1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내 유료 로보택시를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 뭐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차가 알아서 그냥 사람 승객 태우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규제가 있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 사례가 연일 좀 많았다고 합니다. 뭐 교통체질 위반하고 10분 동안 이 주행 신호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교차로 주행 중에 다른 주행과 차량도 충돌도 하고.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직. 예. 근데 이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시작된 이후로는 그래도 데이터가 계속 이제 쌓이고, 저 자율주행도 뭐죠?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랑 똑같아요.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도 테슬라의 AI 반도체,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속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고 횟수가 줄고 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모드 해제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주행하다 뭐 문제 생기면 자율주행 모드를 풀어가지고 수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뭔가 자율주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대요. GM 크루즈만 해도 181회에서 22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고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자율주행 기술 수준 높아지지만 완성차 OEM들이 이제 지금 출시를 하는 게 레벨 3죠. 레벨 3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예, 대신에 차가 운전을 해줘요, 알아서. 사람이 돌발 상황에도 끼어들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는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레벨 4는 이제 도심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이제 뭐 탑승은 해야 돼요. 근데 돌발 상황에서도 차가 알아서 다 해줘요. 좀 더 완벽에 가깝죠. 근데 레벨 3가 그래서 더 쉬워 보이지만 레벨 3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4 이상의 자율보행보다 그저 쉬운 기술이 아니래요. 저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이잖아요. 사람이 타서 이 돌발에는 끼어들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운행은 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레벨 3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 레벨 5는 완전히 아니고 레벨 3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냥 우린 가만히 앉아만 있지 차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에 아마 기아의 EV9이 곧 탑재해서 나오는 걸로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율주행 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하는데, 그동안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차량의 운전자를 대신해서 주행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 역할을 연산을 해줘야죠.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완성차 같이 가고, 또 반대편에 테슬라가 있어요. 양강 구도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를 끼고 있는 게 엔비디아도 차량용 반도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AP가 이런 걸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무리 있어봐야 저 반도체 없으면 필요 없죠. 우리 그 컴퓨터 쓸 때 윈도우만 있으면 뭐예요? 안에 반도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저 AP 반도체 저 로드맵이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올인이 24, 25년부터 이제 양산 차량이 들어간대요. 진짜 자율주행 쪽 양산 시험 차량 말고 양산 실제 상용화된 차량들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채택이 되면서 24년 5년에 그림은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25년도에는 또 더 고도화된 토르라는 제품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저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 양산형 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올해 말만 해도 EV9도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은 엔비디아한테 달려있다. 참 엔비디아가요 우리가 생성형 AI만 신경 쓰지만 자동차 반도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행보를 또 보면 자율주행 시장의 모멘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전장 부품을 계속 공부하고 지금 성과가 안 나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지금 AI 챗봇 불만으로 급락하면 실적 보고 매수하자 이런 건데 어제 이제 처음엔 잘 안 됐나 봐요. 장 마감 후에 4시에 공개를 했는데 답변 정확성과 속도에 좀 실망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상화 됐대요. 좀 트래픽이 안정화되니까 클로바 X는 논란과 달리 트래픽 안정화 시 챗 GPT 3.5 수준의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환각 현상이 뭔지 아세요? AI 환각 현상? 환각 현상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을 합니다. 그걸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이 상황이니까 네이버도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환각 현상이 좀 있대요. 이건 네이버가 좀 잘 고쳐줘야 될 것 같고 AI에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은 심리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실적 영향은 크지 않다. 어차피 저 챗 GPT로 돈 버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한테 공급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가장 이제 성장이 큰 게 커머스, 전자상거래 여기에 AI 붙여가지고 그 대응을 하겠다는 게 하나의 목표고 또 생성 AI 검색 서비스 저거는 어제 공개된 거는 채팅하는 거예요. 서로 챗봇. 그리고 9월에는요 검색 서비스 Q라는 게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같은 겁니다. 이제 그게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쿠팡은 아직 경쟁사인데 AI 전략이 좀 구체되지 않아서 네이버가 이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좀 앞서가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11월에 클로바4 AD라는 광고형 모델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업체 대상이죠. 광고주들한테 이제 파워풀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광고주의 광고 수익률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데 저기다 검색을 합니다. 나 뭐 저기 강원도 강릉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강릉 딱 치고 강릉 여행지 치고 이제 밑에 블로그들 막 뜨고 막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눌러가지고 가면 되는 보고 이런 데 괜찮겠군요. 내가 따로 메모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매니저가 한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에 무슨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럼 강릉에 무슨 호텔이 딱 나오겠죠. 그럼 옛날에 그냥 호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금액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다 알아가지고 일일이 결제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네이버에다 딱 쓰잖아요. 쓰면 밑에 매니저 칸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 예를 들면 호텔을 내가 검색했어요. 호텔 매니저가 몇 가지 단어를 띄워줘요. 뭐 지금 가격 얼마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가격 얼마입니다. 몇 월 며칠은 훨씬 쌉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몇 개 띄워주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매니저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광고가 좀 고도화되는 거죠. 나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그 회사 직원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서비스인가 봐요. 굉장히 이제 효능이 좀 있겠죠. 실제 저걸 클릭해서 들어와서 결제까지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B2B 솔루션은
AI 요 인공지능 요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이 쓰면 좋잖아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이메일을 보내준다거나 문서 작성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AI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 업체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네이버가 구독료 받고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독료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돈 벌겠다. 구독료 받아서. 그러니까 개인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목표는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계속 고도화해서 검색이나 챗GPT 같은 챗봇도 더 완벽하게 하겠다. 이게 아닌가. 그래서 클로바 X가 뭐 말을 잘못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성패, 비즈니스 성패랑은 상관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먼저 B2B다. 그러나 물론 클로바 X도 잘해야죠. 성능 안 좋으면 안 돼요. 예, 사람들 떠나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메인은 이거보다는 좀 B2B 쪽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용자 위주, 이건 판매자, 기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했고 클로바 요게 이제 스튜디오라 그래가지고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거 클라우드형, 하이브리드형 예, 전용 인프라도 제공하고 공용 인프라는 좀 약간 저렴하게 해주겠죠.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자동 완성, 뭐 문서 검색도 해주고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것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챗봇 서비스죠. 주 3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계획 좀 세워달라. 그렇게 딱 했더니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 뭐 테스트 이렇게 1분, 1분, 1분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역량에 맞게 한번 조절해봐라. 그리고 네이버 쇼핑 스킬이라고 있대요. 예를 들면 그냥 썼어요. 잠만보 인형을 난 그냥 사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 얘가 클로버 X가 이렇게 적어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쇼핑몰이 있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 또 여기 밑에 배너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 클릭하면 저 10x10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인데 네이버 쇼핑 스킬이라는 이제 그거를 필터링을 해서 달아주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대요. 잠만보 인형을 사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위에 이게 스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몰로 연결해 준대요. 여러 업체들 띄워준다고 합니다. 이 중에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남편과 추석에 연휴 어디로 좋을까 예, 그랬다 했더니 네이버 여행에 위에 스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해줬고 연결을 클릭하면 바로 예, 해줄 수 있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여행, 네이버 쇼핑 근데 이런 게 활성화되면 여기에 광고가 들어오겠죠 또. 예,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요새 챗 GPT가 인기는 좀 없어요. 사람들이 쓰다가 이제 좀 시들시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도 챗봇 서비스가 저거 나온다고 해서 뭐 성공한다고 주가 많이 가고 실패한다고 빠진다기보다는 메인은 요거보다는 B2B나 이런 예, 그런 광고 그쪽이 좀 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도화되고 하려면 좀 더 시간은 걸리거든요. 요게 환각현상이래요. 오늘 며칠이냐 물어봤더니 8월 21일 그 월요일이라고 있고 현재 시각 6시 9분인데 거짓말했죠. 4시 17분인데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환각현상이래요. AI가 거짓된 정보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아는 척을 해요. 어떤 건지 아시죠? 환각현상. 이게 무서워요. 그때 기억나세요? 보고서 예전에 그 한 달 전에 보여드렸죠. 애널리스트 한 분이 사망했다고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 자기가 보고서 쓰면서 검색해봤더니 자기가 죽어있대요. 황당한 거죠. 예, 물론 네이버 거 말고 그 뭐였죠? 바드였나 구글? 예, 그러니까 이런 환각현상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과제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성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해줬고 29만 원. 광고 비슷하죠. 광고와 전자상거래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 11월에 이제 검색 서비스 도입 후에 광고 단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고도화를 통해서 단가가 원래 10% 정도씩 올라갔대요. 광고 단가. 근데 이걸 통하면 15% 이상. 굉장히 더 가속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동사의 그 전자상거래 이제 매출의 이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도입을 하면. 실제로 AI가 타겟팅한 기술을 내부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했더니 구매 전환율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같이 결합된 거, 그 검색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텍스트 말고 이미지까지. 예. 그리고 9월에 Q 베타 서비스, 11월에 통합 검색 적용 시작.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생성 AI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여긴 한국이고요. 네이버는 한국어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해요.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래서 퍼도 낮고 AI 스토리도 본격화되니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지향점은 명확하고요. 일단은 비즈니스로 돈 벌겠다.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어요. 왜? 두루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 맥을 딱딱 잡았어요. 소비자, 사용자, 기업. 예. 그래서 어디 통해서 단가 올리고 돈 벌겠다. 뭐 이런 거. 예. 들이 명확하게 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예. 뭐 실망한다 흥분보다 네이버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건 좀 보여줬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추천의 시대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신증권의 이태원 연구원님은 고려아연 목표주가 70만원 유지했고 3일간 국내 주요 기관 투자들 대상으로 이제 IR을 진행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나 봐요. 아연 수급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반기에 실적 어떨 것 같냐, 자회사는 동박 전구체 합작회사 투자 잘 되고 있냐, 캠코의 지분 구조 변동 없냐, 예. 그리고 이제 반기 배당 금액, 예, 배당 정책 이런 것들 물어본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아연 가격이 급락해 가지고 또 설비 보수 일정도 좀 있었고, 예. 근데 3분기부터 좀 해소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려아연 나쁠 건 없겠죠. 저걸 보면 이제 본업에서 더 나쁠 건 없겠구나. 요게 일단은 지금 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업체 가동 중단으로 공급 제한이 좀 있나 봐요. 예. 이 부분은 좀 나쁠 건 없죠. 다만 이제 이 광산업체에서 저런 아연이나 이런 걸 받아다가 정제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제 단가라고 하죠. TC. 재련이라고 그러죠. 재련 단가인데 요게 이제 그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건 조금 부정적일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는 달성할 것 같다. 판매량 자체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연 생산이 상반기에 부진했던 건 하반기에 채울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 생산을 많이 하면요, 거기에 또 부산물로 기금속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것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산 설비도 증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동이 수익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가 5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나쁠 건 없는 상황이고, 자회사 실적 개선은 호주 쪽에 있어요. 요건 천천히, 그러니까 요건 좀 아쉽긴 합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이 가파르면 주가 급등이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천천히, 뭐 그래도 지금 안정화되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자회사들은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 사업을 하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게 올해 11월, 12월에 상업 생산 들어가니까 요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이제 증설을 한다. 이런 거고, 니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전구체죠. 이제 양극재의 원료죠. 이 전구체. 요게 이제 올해 말이면 2만 톤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에 가동 들어가니까 향후 5만 톤까지 증설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KPC라고 있어요. KPC가 LG화학과 같이 만든 전구체 기업의 합작사입니다. 예. 이 회사 지분을 캠코가 갖고 있어요. 캠코는 뭐 하는 회사냐면 황산 니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캠코의 지분을 고려아연이 또 갖고 있죠. 좀 복잡하지만 고려아연이 캠코 갖고 있고 캠코가 KPC 이렇게 지배한다. 이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배당 재개 후에 주당 배당금 10,000원 발표했고요. 예, 상반기 실적은 부진해도 주주들한테 계속 돌려주겠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요. 실적도 이제 뭐 최악은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고려아연이요. 예, 여기 캠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코. 요게 황산 니켈을 만듭니다. 니켈이 어디 들어가면 황산 니켈이
양극재에 들어가죠. 지배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요. 이 캠코가 KPC라고 전구체 회사에 있어요. 여기 또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요 KPC는 LG화학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합작사로. 요런 이제 구조인데, 그러면 이 전구체 회사가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요게 요렇게 가서 일로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고려아연이 캠코 지분 35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연결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 실적이 고스란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래서 회사도 인지하고 있대요. 캠코의 연결 편입 이슈 인지 중이다. 네, 그래서 지배력 확대, 뭐 지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더 해주면, 캠코를 연결자회사로 갖고 온다면 더 큰 모멘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도 회사가 좀 인지하고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고려아연 뭐 이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BS는 이기훈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어제 공시가, 어제 저도 저녁에 봤거든요. 공시 딱 체크할 때, 이거 보고, 야, 이거 호재다. 네, 왜냐면 SBS 콘텐츠 허브가 자회사인데 지분율 65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100% 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상폐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개 매수해가지고 SBS 콘텐츠 허브 나머지 지분 35%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켜서 100% 자회사 만들어서 합병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합병은 아니고, 예, 완전 자회사로. 그래서 자사주 있어요. SBS가. 그래서 요거를 우선적으로 좀 교부를 해가지고, 예, 이 교환 신주로 교부하겠다라는 것 같고, 3.2%,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희석 효과가 생겨요. 3.2% 정도 주식은 늘어나지만, 근데 그거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왜? SBS 콘텐츠 업을 이제 100%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또 자회사 스튜디오 S랑 콘텐츠 업을 합병시켜 버리겠대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요 밑에 정말 알짜 드라마 제작사를 이제 완전히 두겠다는 거죠. 예. 예, 컨텐츠 허브랑 합병을 시켜서. 근데 컨텐츠 허브도 되게 괜찮은 회사인 게, 매출 영업이익이 이렇게 작년에 121억 나왔어요. 스튜디오 S도 100억.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200억 되죠. 예. 그리고 컨텐츠 허브는 1000억이 넘는 현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드라마 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둘이 합병할 거예요. 컨텐츠 허브랑 스튜디오 S 이제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해서 완전 자회사로 SBS 밑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광고 업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좀 아쉬웠지만, 영업 개선 여력은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그러나 이렇게 계열사 통합하면서 스튜디오 S,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시즌제 잘 만들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 20배 정도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합병법인의 기업가치가 6천억이니까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높다. 그래서 지금의 SBS 주가는 좀 저렴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SBS가 컨텐츠 허브 여기랑요, 스튜디오 S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일단 컨텐츠 허브를 100%로 만들어요. 네, 100%. 그리고 스튜디오 S랑,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다 합병시켜 버립니다. 두 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오늘 좀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시 한번 보면 요겁니다. 어제 자비스란 기업이 2차 전지형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주를 했는데, 금액은 엄청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수주를 따냈고, SBS 어제 그 내용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주식 교환을 해서 100% 컨텐츠 허브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한번 적어 본 거고요. 시너지 효과가 순현금은 한 1228억 정도 돼요. 1228억 정도. 예, 정확하게 거기 이제 네이버에 나온 걸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시너지 효과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호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제는 한화의 이정성 전무님이 5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가 있었고, 요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나그룹 요즘에 주가 24,000원까지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네요. 32,000원 했었죠. 그래서 계속 저가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은 종합주가지수는 좀 안 좋았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아침 출발보단 좀 양호했는데 일단 2,500은 방어해줬고, 코스닥은 그래도 거의 보합에
끝냈어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단 투자자 종합 좀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예, 미국 좀 충격파가 있어서 금리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기관들도 좀 팔았고요. 개인만 샀고 오늘 미국의 나스닥이 장대음봉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모양으로도. 환율은 다시 조금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의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도 6개구와 어제 이제 오늘도 테마주 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원전 오염수 방류했죠. 그래서 오늘 푸드나무 같은 이제 닭고기 관련주가 대체제로 급부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여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주견 인상과 같은 주겸 회사라든가 그다음 오늘 풀무원도 많이 올랐네요. 6%. 뭐 맥주 회사, 우양, 핫도그. 예. 그러니까 수산물만 좀 안 좋았어요. 수산물만 좀 빠졌고 다른 쪽은 대부분 다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고 백화점 관련주는 대구백화점이 올라서 그렇군요. 생보사 좋았고요. 주류 업체, 여름 관련주, 네, 이쪽 다 음식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 오염수 그쪽 관련 기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산주 안 먹으니까 좀 이쪽이 대체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은 또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좀 좋았고 노바렉스도 오늘 올라갔네요. 콜마 B&H도 진짜 오랜만에 대표이사가 참 사기산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소매 유통 기업들도 약간 대구백화점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보험주들은 방어주로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독 현대해상이 급등을 했고요. 렌터카 회사도 오늘 좀 좋았네요. 소카가 많이 올랐고 화장품도 오늘 왜 올라갔냐면은 그 중국 회사들 있잖아요. 중국 네티즌들이나 중국에서 불매운동한대요. 할 수도 있대요. 일본 화장품 안 쓰겠다. 방류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한테 뭐 또 약간 수혜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뭐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우가 좋았네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뭐 제습기 관련주, 페인트주, 뭐 이런 쪽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수와 무관하게 이쪽은 뭐죠? 테마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도 좋았네요. 2차 전지도 오늘은 선전했어요. 지수 안 좋았지만 LG엔솔이 좀 잘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백신주, 바이오도 일부 버텼고 다만 오늘은 네이버가 급락해 버렸죠. 완전히 그냥 오르다가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그리고 그치만 좀 길게 보시면 좋겠고 웹툰 관련주 같이 빠졌죠. 뭐 네이버가 7% 빠지니 못 버팁니다. 오늘 반도체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사실 AMD 폭락하고 미국 반도체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반영해서 오늘 일제이다. 특히 오늘 이오테크닉스, 뭐 제우스 이런 뭐 수혜주들 있죠. 이쪽이 다 일제히 급락을 했고 양자암호도 좀 안 좋았고요. 오늘 양자암호도 최근에 올랐다 빠졌고 맥신도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의 그 테마주는 다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산주는 이제 뭐 수산물 안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오늘은 급락을 했고요. 반도체 섹터도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부진했다. 한국을 이끄는 뭐 대표 기업들 다 안 좋았습니다. 장비주, 재료주 뭐 오늘 다 빠졌고요. ISC 어제는 급등하더니 오늘 하루 만에 10%. 예. 정말 뭐 이러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오를 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막 좋다고. 물립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IT 대표주 오늘 좀 빠졌고 메타버스 쪽도 안 좋았고 급락한 게 많아요. 우주항공 섹터도 좀 부진했고요. OLED도 부진하고 폴더블 폰도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신 장비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팅주 좀 안 좋았고요.
예, 조선기자재도 요새 좀 힘은 없습니다. 건설주 여전히 좀 답답한 상태고, 조선기자재, 2차전지, 뭐 애플페이 관련주, 풍력도 요새 이렇게 썩 분위기 좋진 않죠. 네. 또 오늘은 태용이 좀 빠졌고요. 예. 어제는 좀 괜찮았죠. 그리고 예, 항공주 다시 좀 빠졌고, 게임주도 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또 주도주가 없고요. 그냥 테마 장세였고, 테마에선 원전 오염수가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린 그런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테마 장세로 계속 펼쳐지는 좀 답답한 그런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금리가 꺾이거나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좀 시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안 좋았고요. 네이버가 너무 큰 충격을 좀 받았고, 네. 그러나 방어주 좀 버텨줬고요. 뭐 고려아연은 오늘 올랐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고려아연은 좋았네요. 근데 아까 읽어보셨지만 내용 괜찮았죠. LNF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포스코 DX, LG생활건강, 중국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뭐 약간 불매운동 영향도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 바켓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많이 빠졌고, 그동안 시장 주도하던 기업들인데, 근데 오늘 웬일로 금호석유가 좀 올랐네요. 롯데케미칼하고 석유화 중국. 그러니까 중국 쪽을 조금씩은 약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FNF도 올라간 거 보면 오늘 중국 소비주도 일단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외주들의 반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삼성한테도 좋아요. 삼성전자도 중국 영향 좀 받거든요. 소비.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좀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은 약간 보이고 있다. 예. 라고 좀 일단 오늘만 봤을 때는 좀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급락. 그러니까 HBM 관련주는 오늘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 나쁘다가 아니라 맞은 거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여전히 답답하고 미국의 금리 오르면서 부진했지만 테마 장세,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 돈은 새로운 걸 찾아 계속 가요. 뭔가 이거 괜찮다 그럼 그쪽으로 가고, 다만 그 생명 주기가 너무 짧아요. 맥신, 또 양자 암호, 또 뭐였죠, 초전도체에서 이제 뭐 수산주 갔다가 육개주로 갔다가 다음 주는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펀더멘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풀무원도 뭐 그것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저기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근데 이런 거죠. 우리 풀무원을 최근에 좀 공부 좀 해봤잖아요. 그죠? 예, 해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풀무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거든요. 왜냐면 부채도 많고 미국은 아직도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바뀌어요, 방향이. 보니까 바뀌죠. 뭔가 움직임이. 아까 고려아연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실적 부진하다, 뭐 언제 좋아지냐. 근데 뭔가 좀 이제 3분기부터는 뭐 좀 바뀌나? 예.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데 주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시기예요. 뭐냐면 많이 오른 거보다 많이 빠진 거 중에서, 약간 많이 빠진 걸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요. 빠진 거 중에서 저런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거 뭔가 변하네. 회사가 약간 좋은 쪽으로 바뀌는가? 이제 그런 것들. 최근에 또 건강기능식품, 그죠? 뭐 노바렉스도 그랬고, 그런 거를 좀 찾는 장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 주도주가 없어서. 그래서 약간 바텀업장이에요. 바텀업장은 뭐냐면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종이 아니고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그러니까 음식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골라내는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종류 많으니까. 화장품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한 장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수는 재미없어요. 주도주가 없어서. 그러나 주도주가 또 될 수 있는 업종들은 또 이번 조정기가 나오면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은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9월 FMC까지는 좀 답답할 것은 같고, 그러나 시장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조정장은 여전히 기회다. 예, 다만 조금 여유 있게 하자. 시간 걸리니까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 계속 좀 조심해 주시고, 예, 또 소외받은 거 중에서도 보고서 보시고 잘 찾아서 대응하시되, 단 요것만 또 말씀드릴게요. 소외받은 거 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내가 공부하고 분석해서 보고서 보고 했더니 어쨌든 운 좋게 막 올라가요. 한 10에서 20% 수익 나요. 그럼 그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이 아니면 그 정도 만족하고 트레이딩해서 나오시면 돼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세요. 아시죠? 근데 이 기업은 구조적 성장 같다. 이제 바뀐다. 그러면 가져가도 되겠죠. 바닥에서 잘 발굴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까지만 좀 회복될 것 같다. 구조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은 적절하게 트레이딩. 그것만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45분 이렇게 보고서 몇 개 없는데도 하다 보면 40분 넘네요. 네, 아무튼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운 장 고생하셨고, 테마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은 이제 반도체 본딩 첨단 패키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거 다 정리했어요. 한 50분이 넘어요. 그래서 그걸로 첨단 패키징이 이거구나. 그냥 정리하시고, 밸류 체인도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기업 설명은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걸로 해서 반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